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한민국 오늘 파트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시죠. 우남 이승만 두 번째 편,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뼈대를 좀 찾아내서 지금 2025년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1904년도에 쓰여진 이 책에 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의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일명 드리머라고 그러죠.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건 이 우리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얄밉고 얄미워서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자. 도대체 죽여야만 해결될 문제다. 이제 끝까지 간 거죠. 뭐 그 내막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형제간들이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참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미래를 내 앞에 와서 계속해서 주저리 늘어놓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복 동생이지만 죽여버려야만 분이 풀어질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꿈꾸는 자예요. 어딘가에서 요셉에 관한 세미나가 있거나 요셉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있다면 꿈꾸는 자 요셉 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써놓을 거예요. 핑크색으로 쓰든지 빨간색으로 쓰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꿈꾸는 자라는 건 경멸하는 표현이고 죽이고도 나무 믿는, 죽여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또 형제들의 별들이 내 앞에 와서, 우리 부모의 별들도 내 앞에 와서 절하더이다 하는 이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었어요. 지가 우리보다 잘났다. 우리 부모보다도 지가 더 잘났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계속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한 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죽어야만 할 그런 죄목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발췌는 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는 것 같은 이 방언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꿈도 이 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엎치락뒤치락 막 도망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덜썩 깨가지고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옆을 쳐다봤더니 여러분이 아는 개가 있더라. 그런 개 꿈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이른바 영몽이라고 하죠. 제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이 좋게 말해서 안 되면 거의 마지막 순간에 꿈으로 보여줍니다. 꿈이 마지막이에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꾼다는 게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 결국은 죽임을 당할 그런 입장이고 거의 죽임을 당하다시피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안 되니까 이제 가져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게 도대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인생이 아주 험난한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모두 아는 바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아주
극적인 역전극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저 지하 끄트머리에서 정말 저보다도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왕이 부르는 왕실의 가장 끝지점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한나절이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수염을 깎을 겨를도 없고 깎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틀린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고, 그리고 머리에다 뭘 좀 발라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수염을 깎고 저 감옥의 저 지하에, 더 밑에 지하에, 한층 더 낮은 지하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들을 돌보는 종의 신분이니까 한층 더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옷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염도 깎고 옷도 입힌 겁니다. 그전에는 그럴 필요도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왕명으로 데려다가 면도를 시키고 옷을 입혀서 왕 앞에 가도 야, 이렇게 추접하게 만들어서 내 방에다 들여놓냐 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볼 만큼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잘 가꾸고 잘 입혀서 보냈겠죠. 그 당시에 바로 앞에 가는 거니까. 지금 뭐 대통령 앞에 가는 것 같겠습니까? 그러면서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 인사말이니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참 꿈을 꾸었는데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꿈이 풀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밥도 먹지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다. 얼마나 환장하겠으면 저 밑에 있는 감옥에도, 그 밑에 감옥에 있는 감옥에도 급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이 얘기를 여기 보면 13절, 12절 여기 보면 요셉과 이 만남이 있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이 전 만남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투옥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는 죽고 어느 하나는 사는 것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풀려나는데 결국 왕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갔지만 그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한낱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본 거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땐 절대로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쳐가는 것과 같은 만남이라 하더라도 감옥 속에 있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서 종들을 지키는 그 종의 종을 상대로 해서 가십을 나누면서 그 소일거리 하다가 결국은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한번 점을 쳐봐라. 이게 살겠다는 꿈이냐 죽겠다는 꿈이냐.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은 살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 죽을 거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진짜 죽었고. 당신은 살 거요. 탄다고 하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랬다가 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거기에 단서를 하나 붙였죠, 요셉이. 당신이 혹시 살아가거든 내 원통한 것을 바로에게 고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들어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생각이 있었겠지. 근데 가가지고 그 얘기했다 또 감옥에 갇힐까봐 아마 그랬을 확률이 커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꿈이 해몽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라도 얘기해주면 내가 이쁨 받을라나? 그래서 얘기한 게 요셉입니다. 참 비정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정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 여기서 복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는데 복받을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쓸 인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 초면에 뭐 죄수를 섬기는 종의 신분에, 그러니까는 불법 이민자의 뭐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저기 남미 어딘가에서 들어온 이런 그냥 아무 페이퍼도 없고 한 이런 애를 데려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니면 선생님처럼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주저리 늘어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 꿈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땅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 펼쳐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꿈은 풍년에 관한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흉년에 관한 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혜롭게 처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관한 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당돌함입니까? 어느 쪽 한쪽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한 사람들의 어투예요. 논문을 써서 저 밑에 애들이 페이퍼를 쓰는 거하고 저 위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거하고 어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인칭도 3인칭을 써요. 네가가 아니라 그가, 그들이. 근데 여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럽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얼마나 이 당돌함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퇴로를 열어놓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나와요.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 현명한 관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 수매를 하십시오. 싼 값에 수매를 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풍년이 한 1년, 2년만 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소중한 개념이 없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흉년 든 적이 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감쪽같이들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쌀이 남아 돈에 어쩌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옆 나라 일본이 지금 어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로 쌀 사러 온대요. 이게 진짜 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관리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읽을 줄 알고 감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요. 그 여기 뭐라 그러냐면 5분의 1씩을 5분의 1이라고 해도요. 풍요로운 게 7년씩이나 계속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다 그냥 아마 달라고 해도 줄 정도일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정말 그냥 창고를 막 짓는 데까지 다 짓고 7년 내내 5분의 1씩을 거두어서 갖다가 쌓아 두십시오. 각성에 적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흉년에 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들한테 또 물어볼까요? 흉년에 어떻게 했나? 흉년에 어떻게 했냐 얘들아? 7년 풍년이 들어서 싹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했어? 자, 그런 다음에 관리가 누가 되지? 이 꿈 다음에 관리를 누구로 임명을 해? 바로가? 요셉으로 임명하지.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 거두어 들여. 7년 동안 거두어 들였다가 7년 동안 어떻게 하지? 나눠주는데 뭘 받고? 돈 받고 나눠주지.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돈 받고 나눠주잖아.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요셉이 했습니다. 바로는 아주 적절한 상황에 인사권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 꿈을 딱 꾸고 아주 현명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바로가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어 그냥 어쨌든 너는 고맙다야 상을 내려라 그래놓고 자기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를 따져가지고 누굴 줄까 이걸 뭐 이렇게 계획했다면은 그래 이거 제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제대로 안 돼요. 전 100%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라고 가져다 놨는데 그 요셉을 퇴하고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일하겠습니까? 요셉 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엇으로 완성된 사람이냐면 꿈으로 시작했다가 정직을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 사람을 쓴 거고, 그 요셉은 요셉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그 당시에 무엇을 이끌어갔어요? 애굽을 다 이끌어가고 마지막엔 이스라엘 히브리를 집단으로 이민시킵니다. 고센 땅으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지금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운항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독립정신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운항 이승만에 대해서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 또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승만에 관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분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서 건국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워낙에 공부도 안 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없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요. 이분의 책이 운함의 해안, 이 해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전라남도 해안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해안이라는 것은 이 상황과 사물을 또렷하게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로 말할 때 해안이라고 하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만주라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북한 땅에서 저쪽 중국이라 말하는 그 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변이 일어났어요. 1931년입니다. 1931년에 사변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의 한중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지나 보다. 그냥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냥 편입돼서 끝까지 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때 만주에서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상해 임시정부에서 운함 이승만을 전권 수석으로 임명을 해줘서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한 95%는 다 빨갱이라고. 뭐 요즘으로 빨갱이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 당시에 빨갱이는 별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 쪽에 붙을래 미국 쪽에 붙을래라고 하는 이 분기점의 한중간에 와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이 관세전쟁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하냐면 편나누기입니다. 편나누기. 미국 편이요 중국 편이요. 이거 아니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자는 뻔합니다. 누가 이겨요? 가진 놈이 이겨요. 센 놈이 이기는 거고. 그럼 미국이 이깁니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930년대쯤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됐을까요? 최소한 상해 임시정부에 한가닥 하던 임원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깨어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붙은 게 빨갱입니다. 아니 이거는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이 당시에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구에게 뛰어넘겼냐면 일본에게 준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다고. 운함 이승만은 그거를 현실 속에서 딱 본 사람이라고. 아하, 이게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일본한테다가 하청을 줬구나.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거예요. 그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딜 잡았다고 그랬죠? 필리핀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남 이승만이 멍청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는 세상을 볼 줄 모르냐 이런 생각을 이런 이 평가를 받을 때입니다. 외톨이죠 외톨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왜 국제적인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이승만을 보낼까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당시에 여기라도 가가지고 우리 독립을 좀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누굴 보내냐면 우남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뻔하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 이거는. 지들은 영어도 안 되고 국제적인 감각은 떨어져요. 어디서만 퉁수 부누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쪽 저 동남아 동북아 저 끄트머리에서 그 상해 임시정부 그 안에서 조선이라는 반도 안에서 퉁수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끌어가는 사람은. 근데 뭐예요? 야 입체적으로 봤을 때 저 중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 미국이 지금은 대세야.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서야 돼. 라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현재. 아니 그런 걸 알만한 그 어학이 되는 때잖아요. 2025년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아 물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는 다 거짓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받고요. 근데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원 교육을 받은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어느 편이 이겨야 되는지.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가 관세를 갖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려운가요? 나는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둘이 물건값 갖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수입하는 사람 왜 이겨요? 돈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 그게 돈입니다. 예? 찍어내면 돈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돈은 찍어내면 돈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돈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너 100장 가져와 내가 한 장 줄게. 이런 식인데. 아, 나 100장도 싫다야. 한 150장 가져와. 한 장 줄게. 싫은데 그러면 니네 물건 안 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관세 245%? 아 이게 도대체 설교해야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일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요. 일본이 보통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가지고 진주만을 두들겨 패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발톱을 다 뽑히고 숨기고 저렇게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숨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지만 쟤네들도 보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외교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발버둥을 칠 거다. 그러니까 길목을 다 틀어막습니다. 유럽까지 갔는데요. 유럽까지 다 틀어막아서요. 여러분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누가 막았어요? 일본 애들이 다 막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합법적으로 사인해서 우리한테 나라를 팔았어 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망국에 무슨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우리 이렇게 합법적으로 사인 받았는데 국제사회에서 누구 편을 들까요? 답답한 나라예요. 네, 이 답답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가가지고 결국은 또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여기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남 이승만이 바로 그냥 상해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소련을 거쳐서 미국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뭐라 했죠? 우남의 해안이라고 했죠. 지금도 최소한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우남의 해안 정도는 아니어도 그분의 100분의 1의 해안은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지금 막 대선으로 쏠려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6월 3일. 이 운함은 국제연맹의 회의,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국제연맹이 열려서 자기네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일본 애들이 와서 다 막는 것을 보고요. 딱 돌아섭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동을 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싹 돌아서서 어딜 가보냐면 소련을 가봅니다. 여기 뒷얘기 모르시죠?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소련으로 가는데요. 여기 이 타이밍에 누굴 만나냐면 자기 와이프가 이제 후처가 되는 프란체스카 그 여사를 만나요. 여사가 되죠. 나중에 만납니다.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소련으로 가는 대륙 열차를 타고 가요. 근데 소련에 딱 도착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차를 안 시켜요. 운함을 하차를 안 시키고 그냥 열차에다가 딱 격리를 해놓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와서 여권을 보고 여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류를 딱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돌려보냅니다. 운함이 여기서 알았어요. 공산주의가 뭐라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한동안 비교적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미국에서 학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현실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토양과 이 러시아의 이 후속인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적인 이 차이점을 완벽하게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함이 한 일이 아주 결정적인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봐요. 31년이잖아요. 31년부터 들어가서 45년의 종전을 앞두고서 운함이 한 일이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막 쌓여집니다. 그게 한 번에 펼쳐진 것이 45년 8월부터 48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에 이릅니다.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해요. 운함은 이 중일전쟁이 딱 발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일본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본 제국이 결국은 누구하고 한판 붙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면 미국하고 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구가 또 일어난다는 걸 알았냐면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한 게 바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41년도면 여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겁니다. 7월 달에 이 책을 쓰고요.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게 12월이에요. 12월. 그러면 7월에 일본이 니네 뒤통수 깔 거야 라고 일본 내막기를 썼다고 그랬죠. 7, 8, 9, 10, 11, 12 6개월이 채 안 되네. 그러니까 운함의 예언이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쫙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을 피하려면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당시에 이 책을 읽고서 나름대로 네로라라고 하는 글줄이나 읽는다는 사람은 다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운함을 죽일 놈 취급했습니다. 무슨 망명 계획이 헛소리 아니에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와이를 진주만 공습을 기습으로 감행을 하죠. 한 5, 6개월 뒤에.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불과 5개월 반 만에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진주만 공습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러고 찾다 보니까 이승만의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편 인사이드 아웃. 일본 놈들은 원래 이런 놈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제 이름으로 보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은 다른 말로 일본 놈들은 원래 이런 전쟁광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당시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있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고 20년에 완전히 개박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남의 해안이 결국은 뭘로 입증되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남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봐, 내가 니네 일본한테 뒤통수 맞는다고 했지? 책까지 냈지? 확실하게 했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지? 니네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건국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미국은 항상 이승만의 지도를 받아왔어요. 그걸 인정하기 싫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 국부이기도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이승만의 해안을 절대 미국 대통령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바지가랭이를 그렇게 붙잡았어요. 니네가 여기 철수하면 결국 다시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M1 소총 몇 개 남겨주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엄청 죽었어요. 그걸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바지끄레기를 잡고 늘어졌는데.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들어와서 니네 죄 없는 인원 엄청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남은 해안이 있었어요. 이 해안은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력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요. 그거 정치학 공부해서 돼요? 우리나라 정치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왜 이래요? 아니 정치학 박사 수입을 해와야 돼? 엄청 많아요. 바른 말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도 이렇게 돌아가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해안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여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싶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뭘로? 반만년 역사처럼 우리는 중공의 시다바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저 월남처럼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망했듯이 노란 우산인지 검정 우산인지 열심히 들었던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대한민국이라고 있었어. 그 나라가 꽤 좋았지. 삼성도 있었고 LG도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웬만한 백색 가전은 걔들이 다 잡았었어. 일본도 그랬는데 걔네가 일본 뺏었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되니? 현대자동차도 꽤 좋았어. 울산에서 만들었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조선소가 몰려 있었어 거제도에. 근데 그 조선소 전부 다 옮겨갔어. 어디로? 미국으로. 본토는 어떻게 됐어? 그냥 그래. 그냥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앞서서 실행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 숨겨서 키웠던 리더,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바로 그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더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리더를 품어내고 그 리더를 키워내고 그 리더와 함께 따라갈 만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 뒤로 무슨 일을 했나 봅시다. 이승만의 인기가 한껏 올랐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우남의 눈에도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불과 2, 3년 안에 일본은 완전히 패전하죠. 그 사이에 외교라고 할 것도 없지. 뭐 국적 있어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기에 뭐라고 들고 나오냐면 우리 임시정부 있어. 상해 임시정부 있어. 니네 정부하고 같이 조인 좀 해줄 수 있어? 들어줬을까요?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들어줘요? 예?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남 정도 되니까 가서 들이댄 거예요. 해달라. 우남은 개별적인 인맥도 있었어요. 뭐 이 안에 있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자기 이 논문 지도한 은사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공부하면서 배운 사람 같이 배운 동기동창생들 뭐 옆짝꿍들이었어요. 가서 우리나라 정부 있는데 뭔데 임시정부라고 혹시 들어 조용히 거절하죠. 그래도 가서 무기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 국방수권법에 무기 대여라고 하는 걸 아무나 하고 맺지 않습니다. 무기 좀 우리하고 좀 빌려주고 받는 거 하자. 여러분 저는 교련 세대거든요. M1 소총이 우리 고등학교 때 무기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바로 이거예요.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빌려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요. 그래서 전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든 M16 소총, 뭐 K2 소총이 전부 이제 치장 무기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M1 소총, 카빈 소총은 다 이제 빌려온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시도가 된 거예요. 했을까요?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무기를 빌려줘요? 무기 좀 빌려달라. 왜? 우리는 군인은 광복군은 있는데 뭐가 없어? 손에 들린 게 짱돌이니까. 무기 좀 빌려달라. 광복군을 미군에 좀 편입을 시켜다고. 요거는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죠. 이렇게 이 마지막 일본의 그 패망하기 직전에 CIA에서 우리 그때는 OSI죠. OSI에서 그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섬에서 우리 한국 국적의 그 특수요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한 것이 나중에 그 딸이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게 다큐멘터리를 우리 KBS에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게 있어요. 광복군과 한국인을 미군에 편입시켜달라. 이게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그렇지 미군에 편입시켜주는데 그냥 이등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수요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 100, 1000만을 하는 사람들로 공작을 하러 들어가. 우리나라 어떤 제약회사 사장님이 거기 요원 출신이죠? 유한양이. 딸도 모르고 와이프도 몰랐다잖아요. 거기 가서 훈련받으러 미국 출장 갔을 때. 이런 일을 누가 다리를 놨다고요? 우남이 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렸어요. 45년이니까 봄이라고 하니까 45년 7월, 뭐 8월 요쯤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어요. 뭐가 연합군 대표들이 다 모였다고. 여기에 누구도 들어와야 되냐면 소련도 들어와야 되는데 소련은 그냥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죠. 거기에 우남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그냥 패스 당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해요. 우리는 일본에 강제적으로 합병된 나라다. 자의로 들어간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다. 우리가 일본 제국에 병력을 파병한 적이 없고 우리는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너희들하고 총뿌리를 겨뤘지만 우리를 살려줬을 때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면 절대 니들한테 손해가지 않을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막 치고 다녔어요. 이때 임시정부 분들 뭐 하셨나? 뭐 하셨어요? 소련의 지령을 받고 있었겠지. 이분이 이런 화려한 일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격동의 이 대한민국이 개국 이제 나라가 세워집니다. 48년까지 이제 밤잠 못 자는 하루하루가 펼쳐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기 전에 한 40년 전에 1904년 한성 감옥에서 한 4개월 만에 책을 한 권을 탈고를 해요. 그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제가 왜 미리 얘기를 했느냐면 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개국 기념이래요. 그러면 이때까지를 따져보면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4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뭐 했나를 가만히 한번 되살려 보세요. 40년이 지나신 분들 나이가 한참도 그 한참에 정말 기억도 있을까 말까 한 40년 전에 우남은 뭘 시작을 했느냐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어요. 일관성 있게 독립을 꿈꿉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하면 점심 먹기가 참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 한 2페이지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1904년에 4개월 만에 탈고한 책입니다. 우남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여기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러일 전쟁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독립정신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과 우리나라의 패망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걸 우남은 어떻게 우남의 해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기에 책을 쓸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이 책을 왜 썼구나라고 하는 게 딱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후에 가서 할 거예요. 오전보다 항상 오후가 알찬니다. 독립정신은 총 51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실천 앞으로 핵심 요약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현실 이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6개를 하자라고 해서 6가지 강령이 나와요. 이보다 확실한 책이 없어요. 우남의 독립정신은 집필하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화끈하게 밝힙니다. 보통 처음에 이렇게 책을 안 쓰거든요. 책은 장수를 늘려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집필 동기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스멀스멀하다 다음 버전에서 또 뭐 이렇게 이런 식인데 이분의 책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장사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아 몇 권의 책을 번역하여 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보고 안 읽으려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느 것도 발견되지 못하여 울적함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또한 몇 년 동안 논설을 써서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고 있던 중에 때마침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유일한 일을 할 만한 경륜이 없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새겨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눈물을 금치 못하며 하고 점점점 한동안 말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부족한 점도 있고 일관성이 적지만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독립이에요. 그럼 우남을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이 책을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독립이라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남은 이 독립정신의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대 이 이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잃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때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국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국기로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1등 국가로 우리가 같이 동등한 어깨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말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 우리는 기독교만 믿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국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전.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함의 뜻은 운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마음?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한제국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식민지로 들어가는 꼴을 자기가 감옥에서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여기 우리 대한제국이 문 닫자마자 사대부라, 나름 사대부라 하던 사람들이 대들보에 목맨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창씨개명하고 일본하고 짝짝꿍해서 잘 살려고 하는 현실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죽지 못해서 낙향한 거예요. 지금 운함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 꼴을 안 보려고 딴 데만 쳐다보려고 다른 책을 가져다 놓고 번역을 하려고 엄청 신경 쓰고 한눈도 팔아봤지만 내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 나라가 이제 끝나서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36년의 가시밭길을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립정신이고 하나는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말만 기독교지 내실이 없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이 교로서,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어느 개인의 모든 일생의 근원으로, 목적으로 삼아, 그 목적이 뭘로 표출되냐면 나의 몸은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뭐된 자, 헌신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앞에 헌신된 자를 말해요. 이게 운함이 말하는 야소교,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여기가 기본. 이걸 된 사람들이 무엇을 꿈꿀 수 있다고요? 독립을 꿈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2025년에 이 대한민국에 한 번의 위기가 또 왔어요. 지금 소총이 발사되거나 무슨 포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일명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무력이 왔다 갔다는 하지 않지만 무력에 버금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력은 불법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말로 안 되니까 뭘로 날아오는 거예요? 주먹하는 거잖아요. 무력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안 지켜지잖아요.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판결해야 될 사람들부터 법이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지키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이걸 일명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추기는 자가 있고 이걸 편이 나눠져서 옳은 애 그른 애하고 싸우는 전쟁 중이에요. 뭔만 왔다 갔다 안 하지. 무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오늘 밤이라도 무력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덮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으로부터
1904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의 국부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해안을 가졌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하나 된 일꾼이 이 어둠의 시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론적으로 48년에 대한민국이 제정이 시작이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의 터널의 초입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역사는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1904년의 시점에 25년이 와 있어요. 모두가 다 어딜 쳐다보냐면 6월 3일만 쳐다봐요. 뻔한 결과를 멀럭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되게 놔두질 않아요. 칼자루는 저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똑같은 상황에 우남은 책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우남이 말하는 야소교잖아요. 야소교.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우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야소교의 근본인 바로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그 심성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아주 상식이 돼버린 사회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냐 거짓말인지는 그 사람의 삶이 그걸 증명해내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6월 3일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이 나라를 살릴 만한 사람이지. 그게 됐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남의 일대기가 결국은 오늘날의 이 풍요를, 이 자유로움을 주었듯이 우리들이 만약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런 선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와 우리들이 미랄이 돼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저는 믿어요.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이 우남이 바로 이런 책을 왜 썼구나 하고 구구절절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또 그러므로 결론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쩌다가 2025년이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질 않고 좌우도 믿을 수 없으며 뒤로 돌아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배경에 시간여행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그분이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썼는지를 보려 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좌정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냈던 귀한 은혜의 사람 우남 이승만을 공부하며 또 그분의 책을 되뇌이며 2025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로 작정하는,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